왕이 된 여자는 왜 첫날 권력을 내줬을까요? 왕이 된 날, 그녀는 권력을 내줬습니다. 왕좌에 앉자마자 단 한 달 만에 대신 일제에게 국정총괄을 명했습니다. 스스로 교과서는 이것을 현명한 인사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현명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래야 했을까요?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32년 정월, 진평왕이 죽었습니다. 53년의 긴 제위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덕만, 우리가 선덕여왕이라고 부르는 그 여자였습니다. 신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가 왕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즉위식 분위기가 어땠을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환호만 있었을까요? 왕이 된 여자는 왜 첫날 권력을 내줬을까? 왕이 된 날,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권력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대신 일제에게 국정총괄을 명했습니다. 왕좌에 앉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실권을 내준 겁니다. 교과서는 이것을 현명한 인사라고 설명합니다. 능력 있는 신하에게 국정을 맡긴 지혜로운 왕의 선택이라고. 그런데 학계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현명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즉위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즉위하기 바로 1년 전인 631년에 이미 반란이 한 번 터졌습니다. 이찬 칠숙과 아찬 석품이 군사를 일으켰다가 진압된 사건이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반란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여자가 후계자로 내정된 것에 대한 반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위하기 전부터 반란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칠숙은 이찬이었습니다. 신라 관등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입니다. 그냥 귀족이 아니라 최고의 귀족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진평왕이 죽기 직전, 덕만이 후계자로 내정된 바로 그 시점이었으니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왕의 즉위를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반란은 진압됐지만 그 반란을 일으킨 세력의 뿌리, 즉 여왕을 반대하는 귀족들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덕만은 즉위식에 오르던 날, 이미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덕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632년 2월, 즉위 한 달 만에 대신 일제가 국정총괄권을 받았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 부분에서 매우 짧습니다. 대신 일제에게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딱 이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 이기백은 이때 일제가 상대등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상대등은 귀족회의를 이끄는 신라의 최고 관직으로, 쉽게 말하면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덕만이 왕좌에 앉는 대신 귀족들의 대표가 국정을 쥔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학자 주보도는 이 구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덕여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갈등 관계에 있던 두 세력 사이의 타협 때문이었다고, 여왕 즉위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국정 운영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덕만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권은 내줬습니다. 그것이 즉위 첫날부터 시작된 거래의 본질이었습니다. 덕만은 알았을 겁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왕이 되더라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알면서 그녀는 일제에게 국정을 넘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쩔 수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교과서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선덕여왕은 즉위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버지 진평왕이 579년에 즉위했고 덕만이 장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즉위 당시 이미 50대 전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주보도는 즉위 당시 선덕여왕이 고령이고 병약한 상태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형편이었다고 해석하는데, 실제로 즉위 5년째 되던 해에 깊은 병이 들어 황룡사에서 대규모 법회를 열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즉위할 때부터 몸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뒤집힙니다. 선덕여왕은 16년을 재위했습니다. 그리고 주보돈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사찰 건립을 제외하고 선덕여왕대에 체제 정비와 관련한 업적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즉위 자체가 두 세력 사이의 타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균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개혁도 추진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바꾸면 한쪽 세력이 반발하고 그 반발은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왕. 그것이 선덕여왕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고, 그 16년의 끝은 비담의 난이었습니다. 귀족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고
반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녀는 죽었습니다. 반란으로 즉위하고 반란 속에서 일생을 마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터집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을 중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 삼국 통일의 판을 깔았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왕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 하나로 신라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인재로 역사를 움직인 겁니다. 그렇다면 즉위 첫날 그 선택, 을제에게 국정을 넘긴 그 결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굴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타협 없이 왕좌에 앉지 못했고 왕좌 없이 김춘추도 김유신도 없었습니다. 교과서는 선덕여 왕이 을제에게 국정을 맡긴 것을 현명한 인사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명함이었는지 타협이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생존이었는지는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것을 내주는 거래. 그것을 현명하다고 부르기도 하고 굴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400년 전 그 여자가 왕좌에 앉던 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신라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가장 긴 안목의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선덕여왕 앞에서 사라진 여자를 찾아갑니다. 왕이 됐어야 할 언니, 천명공주가 왜 기록에서 지워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혜 교과서 너머 한국사 이은입니다. 감사합니다.